나는 늘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60년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일이라곤 별로 없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뜰에 물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 그것이 나 김선영의 하루였다. 변함없는 일상, 예측 가능한 평온함 속에서 나는 만족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날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23분 한 통의 편지가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체국 직원이 등기우편을 가져왔을 때 나는 무심코 서명을 했다.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 김정호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호 삼촌이 돌아가셨구나.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내 눈앞이 아찔했다. 유산 상속 관련 안내서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 아래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억, 10억 원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혼잣말이 터져 나왔다. 삼촌과는 어렸을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는데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하자면 기뻤다. 10억이라는 돈은 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는 삼촌의 친필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선영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했다. 내가 가장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 재산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조심해라. 돈은 사람을 바꾼다. 편지를 읽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삼촌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조심해라. 돈은 사람을 바꾼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전화가 걸려왔다. 조카 민수였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안부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다정했다. 고모, 안녕하세요. 그 유산 말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고모가 받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벌써 소문이 났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아, 둘째 고모가 변호사한테 들었대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려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고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상속 절차가 복잡할 텐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내 등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평생 나와 별 관심 없던 민수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괜찮다. 민수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래도 혼자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실 텐데. 그 후로 연락이 줄줄이 이어졌다. 오랫동안 연락 안 하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왔다. 모두 축하한다면서도 끝에는 어김없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나는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감지했다. 탐욕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절친한 친구 영미의 반응이었다. 3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였는데 유산 소식을 듣고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야, 선영아, 너 정말 복 터진 거야.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부터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문제는 돈이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든 사람이 변했다는 거였다. 평소에 무관심하던 이웃들이 갑자기 친절해졌고 가족들은 전에 없이 자주 안부를 물었다. 일주일 후 정말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집 앞에서 낯선 남자를 보게 된 거였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키 큰 중년 남성으로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곤 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밤에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더 이상한 건 집 안에서 사소한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다. 처음에는 귀금속함에서 반지 하나가 없어졌다. 그런데 며칠 후에는 중요한 서류 몇 장이 사라졌다. 상속 관련 서류의 사본이었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다. 확신이 들었다. 나는 즉시 자물쇠를 바꾸고 CCTV를 설치했다. 그 다음 날 밤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 표시가 되지 않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김선영 씨죠?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상속받은 돈 혼자 다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눠 가져야 해요.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건강이 소중하잖아요. 전화가 끊어졌다.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나는 무서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고모,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나 전화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요즘 상속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민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고모, 혹시 상속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 그냥 안전한지 확인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법무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괜찮다. 민수야,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영미였다. 선영아, 나야. 영미야. 영미야. 무슨 일이야? 선영아, 나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 너 상속 관련해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음 날 오후 영미를 만났다. 평소 밝던 얼굴이 심각했다. 선영아, 큰일이야. 민수 그놈이 너를 이용하려고 해. 뭐라고? 어제 민수가 나한테 연락했어. 너 상속받은 돈을 어떻게 빼앗을지 의논하자고 하더라고.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말? 응. 내가 거절했더니 협박하듯이 말하더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영미의 눈빛이 어색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영미야, 너도 내 돈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영미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CCTV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누군가 내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는 거였다. 체형으로 봐서는 민수 같았다. 민수가 저 남자와 연관이 있다는 건가?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우연히 민수의 차가 내 집 앞에 주차된 것을 봤다. 밤 11시였다. 나는 조용히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민수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직 서류를 못 구했어. 고모가 워낙 조심스러워 하시거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압박해보죠. 압박이라고? 내 혈관에 찬 기운이 돌았다. 협박 전화요?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협박 전화도 민수의 짓이었다.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토록 예뻐했던 조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지만 아직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우연히 엿들은 대화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영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선영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민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고, 이제 내가 착한 친구 역할을 하면서 돈을 빼내면 돼. 영미였다. 영미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였다. 민수는 그냥 바보야. 진짜 범인은 나인 줄도 모르고 있어. 선영이는 더 바보고 30년 친구를 의심하지도 않으니까.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30년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를 바보로 취급하며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모욕적이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영미와 민수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다. 영미와의 통화, 민수와 영미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나를 감시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CCTV와 녹음으로 기록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영미와 민수가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한 거였다. 녹음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선영이 그 돈 다 뺏어오면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 좋아. 그런데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지? 안 들켜. 선영이는 워낙 순진해서 의심하지도 않을 거야.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는 선영이를 아무도 못 믿게 만들어버리면 돼. 치매에 걸렸다고 하든지.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치매에 걸렸다고 하겠다고? 정말 악질들이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영미가 전화를 걸어왔다. 선영아, 큰일 났어. 민수가 너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뭐라고? 상속받은 돈이 사실은 민수 아버지가 삼촌한테 빌려준 거라면서 돌려달라고 하고 있어. 변조된 차용증까지 만들어 왔어. 그럼 어떻게 하지? 영미야, 내가 도와줄게. 선영아, 내 돈으로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자. 30년 친구가 이렇게까지 교활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고마워, 영미야. 정말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다음 날 오후 약속된 만남의 시간이 왔다. 영미가 자신의 집으로 나를 불렀다. 민수도 함께 있을 거라고 했다. 영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민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다. 고모, 오셨네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나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미와 민수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다. 고모, 사실은 제가 좀 도와드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포기각서?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다시 철회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이었다. 포기각서를 한번 작성하면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영미가 거들었다. 선영아,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겠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정말 끝까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알겠어. 그럼 포기각서를 작성해 볼게. 그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모,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잠깐.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뭐예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영미야, 민수야. 너희가 30년 지기 친구와 조카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선영아, 무슨 소리야?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알고 있어. 나는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들이 나를 속이기 위해 나눈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선영이 그 돈 다 뺏어오면 우리 반반씩 나눠 갖자. 영미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어떻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들어있어. 나는 다른 녹음 파일들을 차례로 재생했다. 선영아, 이건 오해야. 영미가 변명하려고 했다. 닥쳐. 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도 변명할 생각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미리 부른 경찰과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왔다. 영미와 민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선영아, 제발, 우리 잘못했어. 영미가 무릎을 꿇었다. 고모, 저희가 미쳤던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도 따라서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용서?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을 때는 생각해 봤어야지. 변호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기 전 영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돈 때문에 미쳐 있었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30년 우정을 돈으로 판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들이 연행된 후 집에 혼자 돌아온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힘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60대 여성이 아니었다. 세상의 어둠을 직접 겪고 그것을 정면으로 맞서 이겨낸 강인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삼촌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조심해라. 돈은 사람을 바꾼다. 정말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거였다. 며칠 후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13억 원이라는 거금이 정식으로 내 소유가 되었다. 민수는 사기 미수죄로 기소됐고 영민은 공모죄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몇 주 후 민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 올케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고모님, 민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애가 잘못했지만 아직 젊잖아요. 나는 마음이 아팠다. 올케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올케, 민수가 한 짓을 알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애를 잘못 키웠나 봐요. 올케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수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결국 나는 민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가족이니까 대신 영미에 대해서는 끝까지 갔다. 30년 친구의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나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더 안전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리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 고아원, 양로원, 불우한 이웃들. 삼촌이 원하셨던 방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새 집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삼촌, 이제야 알겠어요. 돈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시험이었군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삼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누가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새벽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는 것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더 이상 순진한 여자가 아닌 세상을 아는 현명한 여자로서 말이다. 돈은 여전히 내게 있지만 이제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돈을 다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살아남았다. 배신과 위협,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김선영, 잘했어.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창 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어제까지의 어둠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희망찬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유산 뒤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내 앞에는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진실의 빛, 정의의 빛,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